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가꾸터님 어서오세요. 카시안님 어서오세요. F님 어서오세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95회 역설타임즈쇼 2023년 3월 4일 인월일 김주영의 국제유태자본론 수메르 경제사론 CFR 포린 폴리시 최종연학술원 존엠리 CSIS 국제전략연구소 아침한개 VOA 미국의 소리 성렬형 홍수환 검은비둘기 히스토크랏 지오노마드 벽속의 빈틈 히스토리 타임 이런 제목입니다. 최종현 존엠리 CFR 포린 폴리시 VOA 성렬형 아침한개 태영호 김경률 한동훈 젊은 시각 어벤져스 전략회의 안될과학 베리타시움 기풀 내셔널 지오그래픽 국토전략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히스토그렛 벽속의 빈틈 뭐죠? 지오노마드 추부길 검은비둘기 홍수한 니키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이건 뭐 자 죄국 이건 니키 마술사 니키 사기냐 마술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서 인드라의 그 아재 개그 주명이가 똑똑한 이유 고시도 패스 못한 죄국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었나요? 대켓특당 몇 달 답 대단해요. 인드라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대켓특당 몇 달 사기면 어때요? 고시 패스한 사람은 무식해요. 고시 패스 안 하고도 법무부 장관이 되었으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생기면 용서가 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뭐 현재 뭐 잘생긴 것도 능력이죠. 뭐 얼굴 천재.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세훈이 형이 차기에 유력하죠. 어떤 그동안의 구원 어떤 대선 법칙 역대 대선 법칙에 따르면 철수 형이 가장 유력하지만 철수 형의 강점은 BIT 바이오와 그 이쪽 IT 분야의 전문가 이런 어떤 그런 면을 담고 있고 세훈 형의 강점은 잘생겼다. 뭐 두 분 다 능력 있죠. 그렇게 보고 원희룡 제주 필용 뭐 이렇게 부장님 구독 고맙습니다. 섹시하네요. 의사가. 뭐 김종화의 해체. 인드라가 자꾸 인드라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인드라라고 하면 자꾸 인도 사람, 또 김종화라고 하면 자꾸 그 무슨 뭐 문학동네 편집 뭐 이렇게 소설가뭐 자꾸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김종화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인 그동안의 국제유태자본으로 썼는데 영어로 하면은 이제 항상 반유대주의 검열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아닌데 보통 국제유태자본론 하면은 반유대주의로 설명하는 예가 꽤 돼서 이런 오해를 풀고자 앞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국제금융자본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국위본 구별을 했으니까 이런 표현을 또 중시해서 그냥 국제 유통자본 국위본 한글로 해도 국위본 인터내셔널 마켓 캐피탈 시어리 여기서 이렇게 영문명을 하기로 했다. 고심 끝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가 국제유태자본론과 그 수메르 경제사론을 굳이 챗 GTP에게 계속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드라가 이 수메르 경제사론과 오늘날 챗 GTP와 깊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수메르 경제사론 그러니까 국위본론과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중시하는 것은 시장경제는 수메르에서 비롯되었고 그 자본경제는 유럽에서 시작했는데 이때 자본경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늘 가능한
대량 유통 시스템 구조로 정의했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한, 늘자가 빠지죠. 예, 대량 유통 시스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거기서 중요한 건 유통이죠. 예, 그래서 유통이란 측면을 인드라가 조금 더 국기본론에서는 이렇게 상상가치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드라가 이것을 얘기한 어떤 것은 세 가지 계기가 있죠. 첫 번째는 대학교 1학년 때 지하 운동권 서클에서 자본론을 공부하는데 선배가 닥치고 공부해, 암기해.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반발했습니다. 아니 왜 세미나를 하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닥치고 암기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교육을 하느냐, 그 반발해서 인드라가 물었죠. 왜 생산만 따지냐, 유통은 어디 갔냐.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인드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론에서 노동가치론, 보통 생산 노동가치론이죠. 이게 암만 생각해도 농모제 기반에서 그런 거 시간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 오늘날도 뭐 시간으로 하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가치인가? 그냥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건 그런 것이지만 정말로 가치가 그런 거에서 결정될까? 거기에 의문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체감의 법칙이라고 교과에서 배웠던 그런 소비 관점에서 내세우는 게 원래 금은 왜 가치가 있을까? 이러한 얘기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빵 얘기가 나와요. 빵을 배불리 먹으면 가치가, 그러니까 더 먹지 못하니까 배부르니까 빵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소비다. 금은 연결이 안 되잖아. 금은 많이 가질수록 좋잖아. 더 만족감이 생기잖아. 부자들은 가지면 더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 안 가지면은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하고는 상관없. 둘 다 금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없어요. 생산 이론도 그렇고 소비 이론도 그렇고, 정작 왜 금이 가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인드라는 유통 관점으로 보자. 근데 이제 유통 관점, 이렇게 유통 가치론 이렇게 하면 무슨 또 프랑스 철학자 보드리아르니 이런 애들이 나와요. 걔도 그냥 소비 관점이에요. 말장난한 거고 별 의미가 없다. 제가 이제 주장하는 유통 가치는 어떤 것이냐면은 상상 가치론, 우리 내롭주가 얘기했던 깜짝 가치론하고 만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는 것에 진정한 상상 가치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메르 경제사론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철학 관점에서 변증법 이러는데, 변증법만으로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왜 무슨 신학 교리처럼 딱히 정해진 것만 배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워터란트 러셀이 주장했다는 철학이나 이런 철학들은 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좀 이상하다. 답답하던 차에 이제 인드라가 우연하게 해체론 책을 접했는데, 변증법은 나일 뿐인 그냥 해괴망측한 논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런 게 있네, 샘시하네. 그래서 해체론 쪽 관점에서 알아본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사론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덕분 때문에 북보다 남이 훨씬 더 발전했는데, 왜 경제사 교과서에서는 하나같이 북을 더 찬양하고 가급적이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깎아내리려고 노력할까? 이건 단지 그냥 좌이파쇼의 어떤 수작만은 아니다, 이런 의문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교집합을 이루면서 우연하게 IMF 터지고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에 우연히 김대중 정부 때 서점에 갔는데 음모론 책을 딱 우연하게 봤어요. 예, 우연히 봤는데 그때는 좀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시온이정서 브리메스 뭐야 이거 우습게 넘겼는데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인드라가 약간 좀 이상하긴 하다. 이렇게 해서 외환위기가 왜 발생했는가를 당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류 이론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보게 됐고, 거기 팩트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로스차일드를 만나게 됐죠. 이거 로스차일드가 흥미롭게도 막스 자본론을 좋아했다더라. 여기에서 뭔가 불현듯 영감이 떠오르면서 경제사를 왜 이렇게 하나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되면서 인드라가 부기본론, 수메르 경제사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인드라가 수메르로부터 주목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역시 음모론이죠. 왜 수메르 하면은 하는 외계 문명이 수메르를 건설했다. 이런 음모론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음모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환빠와 그 외계 문명 이쪽 증산도 애들 이런 음모론이 하나 있고, 다른 거는 또 이제 무슨 뭐 종교적인 이유죠. 이렇게 또 그 무슨 성서보다 앞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맨날 개독교 하는 애들, 뭐 얘들도 증상도 하고, 하여튼 좌익 파시오들은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처음에 우습게 봤는데 뭐 나름대로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하고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순된 얘기들이 논리적 허점들이 많은 거예요. 이 외계 문명 운운하는 애들이나 이 환빠들이나 이쪽에 성서보다 오래 썼다, 오래전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볼 때는 논리적 허술성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이거는 뭔가 의도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음모론, 좌우익 파시오 음모론들을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면서 수메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거죠. 마침 수메르 연구하던 이들도 처음에는 어떤 성경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든가 뭔가 그런 고대에 뭔가 있었던 던전,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던전, 보물찾기 뭐 이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떠한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고고학적 문헌적 결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인드라가 처음에 수메르를 10년 전에 접했을 때는 아카드란 얘기가 한국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인드라가 수메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카드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은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인드라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혀 동떨어진 무관심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드라가 이 수메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해관계가 인드라가 기독교인도 아니고 무슨 외계 뭐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 증산도인이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해보자 했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단서를 찾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인드라는 궁금했던 게 경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자본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가 라는 데서는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겼지? 인류는 어떻게 시장을 만들었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명쾌한 어떤 그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맨날 조개 껍데기만 얘기하고 그래서 뭔가 좀 저는 석연치 않다 생각했는데 수메르에서 비로소 인드라는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달신 난나와 그 달신 난나를 상징하는 은, 그 은이
금이 아니라 수메르에서 주요한 화폐로 쓰였다. 여기서 인드라는 그 수메르 관련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을까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왔는데,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 금융자본이 탄생했던 어떤 계기가 금 세공업자들한테 금을 맡기다 보니까, 귀금속을 맡기다 보니까 금 세공업자들이 바꿔서 이렇게 해주는데 상당수 귀족들이 대부분 귀족들이겠죠.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다더라. 근데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왕이면 이거를 대출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했다는 데서 보관해서 시작은 근대 금융자본도 시작은 보관해서 시작했다라는 데서, 그리고 근대 금융도 처음에는 이자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냈어요. 금을 맡긴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 화폐의 기능 중에 뭐 보관, 가치, 척도, 가치 척도, 그 다음에 교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출발은 저장에서 발생적으로 빠졌을 땐 저장이 먼저가 아닐까 하고 인드라가 추론하고, 그런데 관련 자료를 찾는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메르에서 굉장한 실마리를 많이 찾았다. 왜 하필 금은 수메르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는가 라는 데에는 그 요즘 유전학 연구가 많잖아요. 거기 보면 인류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그 지역이 교차점이라는 거죠. 근동 지역이 모든 인류가 거쳐가는, 많은 사람들은 시작점과 끝점,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저 멀리 북압 아메리카까지 갔다더라, 뭐 호주까지 갔다더라, 이런 어떤 시작과 끝만을 생각하는데, 인자라는 오히려 주목한 것은 인류가 이동 경로에서 자주 교차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이런데 저는 초점을 맞춘 편이다. 그래서 그러한 초점을 맞춘 지역이 몇 군데가 되더라. 예를 들면 근동, 그런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카스피해, 그 다음에 이쪽에 동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이런 이동경들이 만난다. 이러한 점들이 교차로가 흥미롭고, 그 다음에 그 원정무역, 그 어쨌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화폐가 거의 쓰이지 않았던 이유가 자급자족 경제였기 때문에 화폐 쓸 일이 없는 거죠. 화폐를 왜 씁니까?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당장 문물 교환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부족들이 뭐하러 화폐 쓸 일이 있습니까? 하와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뭐하러 화폐 쓸 일이 있어요? 평생 동네 바깥을 나가지 않는 양반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화폐 쓸 일이 없습니다. 화폐를 쓰는 이들은 상인을 전제하고, 그리고 동네 상인이 아니라 커다란 상인, 화폐가 필요 없는 조선시대조차도 만상, 뭐 개성상인, 이런 사람들처럼 큰 상인들이 화폐를 필요로 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했냐? 무역을 했기 때문이죠. 원정 무역을 했기 때문에 화폐가 필요했던 거죠. 맨날 엄청난 그 물량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많죠. 그럴 때 귀금속 같은 걸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죠.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 애들이 한국에 조선에 올 때 엄청난 은덩어리를 가져왔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써먹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화폐는 무역에서, 원정 무역에서 특히 발생한다. 그 상인의 출현 뭐 이런 데 했던가요? 여태까지 이야기한 걸 보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인드라가 주장한 것들 있으니까 질문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달뜬나님 어서오세요. 네, 구독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유통이라는 것들을 근대 이후에서 잡아본다면,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 철도나 자동차, 실질적으로 인드라가 자본시장이 자본경제가 자리 잡은 것은 철도와 자동차, 헨리포드의 자동차, 로스차일드의 프랑스 로스차일드의 철도 사업, 이 두 가지가 자본 경제를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인터넷이죠. 그 당시에는 운송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운송이 중요하죠. 운송이 중요했고, 이 운송은 물자의 택배, 물자의 이동, 이것이 시간 공간을 절약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같은 장소, 같은 날짜에 같이 하기 위한 거죠. 5일장처럼.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장날이 필요한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아니라 대량 유통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장날은 왜 장날인가? 장날이 아니면 팔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대량 생산이, 대량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날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대량 생산한다고 해서 사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공장 많이 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본경제 이전에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경제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은 늘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장경제 때도 가능했던 때가, 대량 유통 시스템이 가능했던 때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니까 영국 농업이 공황이 왔잖아요. 그거는 대량 구매하던 영국군과 유럽 나폴레옹 군대가 전쟁 끝나니까 다 집으로 가니까 사줄 사람이, 대량 구매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생산, 소비가 아니라 대량 생산, 대량 소비입니다. 자본경제의 특징은 전쟁 없이도 대량 유통 시스템이 늘 상시적으로 작동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굉장히 어려웠다. 인류가 수천 년간 고민했던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본경제는 반드시 전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본경제 시스템이 보완됐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쉬운 방식이, 과거의 시장경제 방식으로 전쟁을 손쉬운 방법으로 택했던 것이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공황도 그렇고 그렇게 인드라가 얘기했는데, 챗 GTP도 요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거는 검열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얘기했듯이 맨 처음 운송, 그 다음에 인터넷, 세 번째가 저는 챗 GTP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견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면, GTP는 그야말로 뭐죠? 당장은 그냥 챗 GTP가 그냥 인터넷 자료를 다 그냥 뭉친 거, 규모만 커진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은 그냥 네이버 지식인과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이버 지식인과 아주 큰 확연한 차이가 발생한 거죠. 당장은 별 차이가 없는 이 미미한 차이가 저는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엄청난 혁신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통 상상 가치론 관점에서 말이죠. 그것은 오늘날 암호화폐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오늘날 암호화폐는 뭐 가치가 제로다, 번째 사기다, 맞는 얘기죠. 가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암호화폐 가치가 0이죠, 뭐. 그렇죠? 번째 사기 맞는 얘기죠. 근데 다른 한편 이것이 인드라가 생각하는 가치 입장, 상상 가치론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상상력, 그 다음에 유용성, 그 다음에 현실성,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장래가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상력은 뭐 어차피 이따 치고, 그 다음에 현실성, 쓸모 있음, 요 두 가지 면에서 현실성이라는 것은 당장의 현재에서는 암호화폐가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 탁월한 거상들은 당장의 쓸모 있음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10년, 20, 30년 내다보고 반도체다, 인터넷이다 했던 거죠. 그죠? 당장의 현실성이 아니라 미래의 현실성을 끌어당긴 거죠. 그게 자본경제 유통가치론이죠. 자본경제가 상시적으로 대량 유통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미래의 현실성을 선물 시장처럼 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볼 때 오늘날 암호화폐의 가치는 뭐 혹자가 너무 지나친 낙관론에서 뭐 지금 3천만 원인데 뭐 1억 원 될 거다, 10억 원 될 거다, 그게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10억 원 될 수 있어요. 초기에는 원래 이렇게 뻥튀가 되는 법입니다. 우주처럼 빅뱅 터질 때 초반부에는 왕창 커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정기로 가고 그렇게 되는데 면에서 저는 아직 지금 암호화폐가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고, 아직 성숙기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성숙기는 언제냐? 2025년 정도 가면은 저는 성숙기가 된다고 봐요. 올해와 이제 저는 반감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내년에 반감기가 오는데 아마 비트코인 내년이 마지막 반감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왕 하는 얘기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지분 증명이 굉장히 이제 4월로 연기됐는데, 이게 굉장히 이슈가 중요한 게, 지분 증명이라는 건 결국은 증권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태까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상품이었단 말이에요. 상품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나 증권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위원회에서 규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분 증명은 상품이 아니라 증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이더리움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그러나 인드라 입장에서 긍정적인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상당히 충격을 받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증권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더리움은 안정적인 성장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NFT 같은 것 쓰임새는 무궁무진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더리움은 안정적인 성장.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떤 인플레이션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어떤 안정기로 접어드는 그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미국 당국의 규제를 받으면서 오히려 성장할 것이다,
이제 쓰임새가 중요해지니까 규제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무엇보다도 인드라가 강조했던 것은 비트코인의 출발이 그 익명의 무슨 일본인이 아니고 CIA 관련 회사에서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무슨 그 지하 경제, 포르노, 무슨 조폭, 그 다음에 반쪽 정은, 뭐 맹꽁이 씨파르, 뭐 이런 애들의 비자금, 푸딩의 비자금이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의도적으로 저는 국유본이 그런 애들의 자금을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집중시켰다고 주장해 왔잖아요. 왜냐면 그전에는 비트코인이 아닌, 암호화폐가 아닌, 그러면 그 자산들을, 지하 경제들을 어디다 보관했냐, 스위스 비밀 금고나 아니면 유럽이나 그 카리브 해안에 그 반쪽 놈의 아들놈이 했다는 그런 동네, 그런데 땅 사놓고 기다렸다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근데 그러한 국유본이 암호화폐를 띄우기 전에 먼저 타격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들, 그다음 스위스 비밀 금고를 먼저 깨버렸다고요, 국유본이. 아시죠? 인드라 이거 강조했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그렇게 까는 영상이 전 세계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스위스 비밀금고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케이만 군도 같은 그런데 땅 소유, 무슨 계좌 소유, 이런 것들을 막 까는 그 채널의 다른 동영상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세요. 난 여기서 인드라는 이 국유본의 신의 한 수구나, 전 세계 지하 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의 목적이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영국에서는 지하 경제도 GDP에 반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인드라밖에 없지만, 암호화폐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CBCD 디지털 통화하고 같이 간다. 디지털 통화만, 뭐 디지털 통화가 디지털 통화가 나오면 이런 암호화폐는 사라진다, 그게 아니에요. 같이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항상 국유본 78대 22. 디지털 통화가 인드라 얘기했죠. 기술에 아직까지 과학기술이 완전히 양자 컴퓨터 시대, 양자 산업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통화를 하게 되면 굉장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한 문제를 다 껴안고 디지털 통화로 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줄 78%가 부족한 중앙 디지털 통화라면, 나머지 22%가 암호화폐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간다. 저는 그렇게 그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챗 GTP가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 지식인도 그렇지만 다양한 답변을 하지만 다양한 어떠한 주장들을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데, 이거는 챗 GTP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항상 계속 이렇게 리퍼런스 하면은 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들을 한다는 것들이 이 챗 GTP의 또 다른 장점이다. 하나의 답변만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드라가 이거를 강조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또 학습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질문한 데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는데 몇 번 같은 질문하니까 챗 GTP가 인드라더러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답변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흐른 후에 다시 질문하니까 이제 다른 답변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가지
답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약간 비판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다 달라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네이버 지식인만으로는 얻기가 힘들다. 자위파쇼 반쪽 위키 따위 같은 거는 어떤 흉내도 못 낸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드라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답변은 이 10번째입니다. 기존의 서구 중심적인 경제사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사례를 이용하여 경제 현상을 설명한다. 이런 것을 굉장히 저는 GDP를 높이 평가하는데, 위키피디아 그 운영자가 한 얘기가 있죠. 처음에 위키피디아를 했을 때 곤욕을 치렀다. 왜냐하면 현지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지 사람들이, 전 세계 지구인들이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인 것이 아니냐. 이 위키피디아 설명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난관을 부딪혔는데 그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했다 이거죠. 그런 면들을 이제 무관심 기법이라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무관심 기법이 칸트에서 얘기했나, 그게 하여튼간에 철학을 대할 때 방식이 무관심 이 정도의 그런 얘기로 방식을 풀어서 해서 성공했다. 마찬가지로 챗 GPT가 이러한 식으로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다른 여러 가지 언어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챗 GPT가 이렇게 소화해낼 때 챗 GPT의 비약적인 발전을 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챗 GPT가 또 다른 시장이 된다는 얘기죠. 정보의 시장. 인터넷도 엄청난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했죠. 그러면 이것은 챗 GPT는 그보다 더 강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환, 여기서 다이어트, 물을 먹지 말라. 우리 또 홍수환 선생님이 이 챗 GPT의 장점에 대해서 과 연관돼서 얘기한다면, 물을 먹지 않는다. 체중 감량하려면 어떻게 하냐? 물을 먹지 말라. 지금 챗 GPT는 기존에 GPT-3에서 나온 거는 뭐 규모가 커진 거거든요. 규모가 커진,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았다는 얘기죠. 모았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이거를 내놓을 수 있던 거. 몸이 가볍다 이거죠. 챗 GPT도 몸이 가벼운 겁니다.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하니까 즉각 답변이 나오는 거죠. 인간에게 물이 필수잖아요. 그러면은 챗 GPT에게 필수는 뭐죠?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신경망 체제라고 하잖아. 신경망 체제. 이 신경망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 통신과 CPU 이거겠죠. 이것을 더 압축할 수 있다면, 그렇죠? 인간이 물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최소화라는 얘기죠. 물을. 송산 선생님은 물을 적게 먹을수록 몸이 좋아진다. 뭐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먹으라는 얘기죠. 또 안 먹으면 그렇고. 마찬가지로 GPT의 어떠한 신경망 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인간의 챗 GPT에게 꼭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신경망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면, 그 크기와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것은 뭐겠냐? 양자산업이다.
현 시점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챗 GTP와 양자 컴퓨터가 만난다면, 예, 판타지 소설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 비서 로봇, 예, 나노 머신이, 예, 더 이상 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퍼컷 성노령 홍수환, 여기까지 수메르 경제사론과 국위본론 얘기하고요. 예,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예. 자, 하나 더 영성과 관련된다면, 그 인류가 그 신을 믿게 된 것은 거의 인류의 운명과 함께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음이죠. 관원상제 중에 관이 중시죠. 공자도 관으로, 원래 당대 지식인이라는 것은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지식인이었다 이거죠. 오늘날에도 맨날 눈물쇼, 시체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 인류가 그런 어떠한 공포,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누구 말을, 그 사람 말을 들었더니 어디 뭐 무릉도원으로 도피해라, 그 사람 지도자 말 갖고 딱 듣고 가니까 그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야.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신을 믿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죽음, 생명, 신, 이게 상상가치론의 핵심이다. 그게 영성이다. 영성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가치를 잴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당대에서, 진시황도 찾던 그 불로초처럼, 불로초가 상상가치론의 상징일 수도 있다 이거죠.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까? 불로초가 만약에 있다면? SF 소설에서는 이제 미래에서는 그것도 기억으로 저장돼서 한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바로 그러한 것이 상상가치론의 원천이다. 영성이다. 그런 거죠.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매기다 보니까 차츰 그러한 가치가, 명품이, 영성이라는 명품, 명품이란, 영성과 명품이 그냥 비유입니다. 또 훼손시킨 건 아니에요. 영성을 그렇게 계속 세속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짝퉁이 나오고, 짝퉁이 또 짝퉁을 베낀 짝퉁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2부 시작할게요. 첫 계획을
최정현 학술원에서 재밌는 얘기 대담을 했습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특별대담 지정학 일기야. 미국의 동북아 전략. 그래가지고 이제 척 헤이글 전 오바마 시절에 국방장관과 그다음에 존 햄리 CSIS 국제 전략 뭐죠 이게 갑자기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그 여러 가지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중립적이라고 가장 중립적인 싱크탱크라고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딱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존 햄리 이 소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다 보니까 국방부의 사심, 이 국방부 사심이 이제 보통 밀리터리 관련 그 유튜브 방송 보면은 상대 적을 좀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봐라 상대가 저렇게 엄청나니까 우리도 그만큼 무기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게 논리가 성립되는데 야 아무것도 아니야 쟤네 이래버리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밀리터리 쪽에 무슨 예산을 거기뿐만 아니죠. 나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존 햄리 주장 중에 인들하고 일치되는 의견이 있죠. 2030년쯤에 중국의 대만 침공 있냐 없냐. 인드라는 이제 99.9%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당장 이렇게 향후 뭐 몇 년 내에 없다. 그 얘기와 존 햄리도 같은 의견을 표했다. 지난번에 나토 사무총장은 냉전 시대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드라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존 햄리도 당장 중국의 대만 침공은 없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가장 이득 보는 것은 중국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물론 한국이 이것도 인드라하고 같죠.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좋다.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존 햄리 소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는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한국인들은 입 밖으로 북핵 핵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북핵 3원칙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국이 핵 개발하지 않는 것이 100번 유리합니다. 여러분 인드라 이거 강조했어요. 인드라가 이 논리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뭐죠? 전작권 연기하는 게 대한민국에 지극히 유리하고 반쪽 노면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작권을 막 가져오려고 이렇게 애썼던 게 매국노적 행위다. 이렇게 강조했잖아 인드라가. 전작권 연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지극히 유리하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핵 운운, 적당히 핵 운운하는 것은 뭐 인드라가 그게 뭐 떡밥이거든요. 78대 22. 적당한 수준에서 뭐 얘기하는 정도까지는 인드라가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뭐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 웃어 넘길 수 있는데 지나치게 막 그렇게 무슨 뭐 이렇게 헛소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좌익 파쇼들이. 그것은 반쪽 정원의 핵개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좌익 파쇼들은 우익 파쇼들은 그런 좌익 파쇼에게 매수당한 50억
곽상도처럼 매수당해서 그런 거예요. 예, 간단하게 해서 우리 파시오들은 저 반쪽 아베에게 매수당한 거지. 한국에서 자꾸 이런 얘기 해줘야지 일본에서도 펌프질 해가지고 일본도 핵 개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막 반쪽 아베들이 한때 매수당해가지고 또 핵 개발해야 된다고 헛소리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희 파시오들한테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태용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자위 파시오 발언과는 다른 얘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78대 22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쪽 정원의 정통성은 핵에서만 나온다. 이런 게 중요한 얘기다. 존엠리 성렬형 만나고 윤 리더십 확고 지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기본이 성렬형을 지지한다, 임명했다. 이렇게 역대 모든 대통령 반쪽 일성 맹꽁시 파르 다 국회의원이 임명하죠. 푸딩도 국회의원이 임명했고 반쪽 아베도 국회의원이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든영 CFR CFR에서 미중 관계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왔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민주당과 그 이든영 입장은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중시하는 입장이었어요. 세계 안보 전략에서 중심은 러시아였지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게 친중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2019년부터 변한 겁니다. 국외본에 이제 CFR 공식 홈페이지에서 봐도 그렇고, 이든영 입장도 봐도 그렇고, 미국 미당 입장도 그렇고, 공화당 입장도 그렇고, 추상적으로 중국을 우선 시한다는 것은 굉장한 세계사적 국제 정세의 변화다 이거죠. 여태까지 중국은 러시아의 우산 속에서 이득을 챙겼다면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이득을 챙길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난 시기에 냉전이 끝났을 때 일본과 유럽이 약간의 그러한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안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모두 중국이 타켓이다. 그건 굉장한 거다. 국외본이 지난 50년 동안의 친중 전략에서 반중 전략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인드라가 뭐 세계 최초는 아닐지라도 한국 최초로 강조했잖아요. 그러한 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닫고 있어야 된다. 이걸 모르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제 오늘은 포린 플래시 인데 3대 외교지가 있죠. CFR은 뭐 국위본 기관지고, 좌우 국제 외교지는 포린 플래시는 자유좌파, 포린 어페어즈는 자유우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든영 정부이기 때문에, 이든영 정부가 자유좌파 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CFR에는 포린 폴리시 관련 기사가 거의 안 올라오고 포린 어페어즈 기사가 많이 올라옵니다. 자유우파 기사가. 그러면은 트럼프 시절에는 어떻냐? 포린 폴리시 자유좌파 기고문이 CFR에 훨씬 많이 빈도가 많이 올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포린 폴리시 자료가 안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빈도수에 따지면 뭐 포린 어페어즈가 10이면 포린 폴리시가 1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반면에 트럼프 때는 공화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좌파 포린 폴리시의 빈도수가 10이면 1 정도가 포린 어페어즈였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외부는 자유좌파와 자유우파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자유좌파와 자유우파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는 자유우파지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유우파이기 때문에 이든영을 더 좋아합니다.
참고하시고. 예. 근데 이거 포린 플릿이죠. 예. 이거 재밌어요. 왜 중국이 초강대국이 아닌 이유. 예. 이거 굉장히 이거를 수메르 경제사론 관점에서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중국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예? 세계 권력이 뭐 근동에 있다가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는 아시아 차례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 지구 한 바퀴 돌듯이 그러한 관점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예, 교통로다 이거 교통로. 왜 중국은 왜 자본 경제로 먼저 오지 못했을까?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중국은 막힌 동네야. 예. 물론 동아시아에서는 중심이죠. 그러나 동아시아란 관점에서 위는 시베리아, 아래는 태평양, 옆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기껏해 한반도 일본 이 정도야. 예. 이러한 어떤 지리적인 어떤 한계가 중국의 딜레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아무리 짱 커진들 한계가 분명하다. 반면에 오늘날 미국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계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리적 이점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덜란드 금융자본이 영국으로 이주했던 이유도 앞으로 대서양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변두리 변방이었던 영국이 최적지였기 때문에 영국으로 이주했듯이 미국으로 이전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간 것도 결국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기서 해양이 중요한 것은 간단해요. 오늘날 국가가 수백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육로로 통하게 되면 다 관세 물고 난리가 아니야. 한면에 바다에 뭐 지금도 뭐 바다에 뭐 선거 하고 있지만 뭐 바다를 지난다고 뭐 관세 뭡니까? 통행세 같은 거 안 물잖아요. 여전히 해양을 통해서 이렇게 운송하는 게 저렴하고 육로로 하는 것보다 육로로 잘못하면 막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비용이 막 증가하죠. 알 수 없는 증가들이. 나중에 이제 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싸지면 몰라도 그런 해양 중심적인 관점이 여전히 지정학에서 제일 중요하다면 미국이 최적지다. 이 어떤 해양 중심의 시대가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주 시대로 돼가면 어떻게 것이냐? 이 사람 우주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진짜 우주 시대가 되면 진짜 우주 시대가 되면 그때는 미국이 과연 중심일까? 거기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당분간 21세기 동안은 우주 개발이 그렇게 혁신적으로 나가겠지만 우리가 막 그 스페이스 오페라처럼 무슨 무슨 우주 전쟁, 스타워즈 같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 화성 가고 달 가는 수준이라면 여전히 해양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이번 세기 안에는 다음 세기는 몰라도 이번 세기 안에 향후 100년 동안은 여전히 해양이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이란 개념 자체가 300여 년의 메칸다경이 그 해양 개념을 중시했고 그것을 계승받은 사람이 상극위원회 그 누구야 브레진스키고 오늘날 지정학도 대부분 이 메칸다경과 브레진스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킨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초강대국 된다. 꿈 깨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이 뭐 메콩 시파르 같은 좌익파쇼가 아니라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 닮은 등소평이었다면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저렇게 하고 있으니 그러라고 메콩 시파르 국회의원 임명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틱톡 금지. 그 다음에 파축정은 미국 참수 공격 두려워해야 반벤 디펜. 저는 처음 뵙는 분이고 그 다음에 데이스 와일더 이분은 한번 나왔던 것 같, 몇 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주로 얘기했던 것은 이제 데이스 와일더 이분이 많이 말씀하셨고, 여전히 조은정 아나운서 돌직구 이런 거 북한이 핵탄두 참지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정책을 위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돌직구를 난다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전 정부에 있던 CIA와 그런 어떤 안보 담당 실무 책임자라면, 지금 바이든 정부 이준영의 그런 실무 책임자라면 이렇게 전제하고 하겠냐? 이런 돌직구를 날려요. 거기에 대해서 와일더 이분이 아주 현명하고 객관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안심해도 된다. 안심하세요. 안심하면 됩니다. 확장 억제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그동안 잘 볼튼 빼고는 얘기 안 했죠. 리비아 참수 방식 볼튼 빼고는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러한 얘기를 나온다는 거. 인드라가 반쪽 정언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와일더 CIA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이분이 뭐라고 자랑하냐면, 최근에 이든영 정부 때 그 이슬람 테러 분자 사살할 때 어떻게 사살했냐? 개만 깠다 이거. 개만 죽였다 이거야. 다른 인명살상 없이 그 사람이 가족들은 그대로 살려둔 채 개만 죽였다 이거야. 반쪽정은이 살고 있는 데에 반쪽정은만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이 얘기도 하잖아. 그 이슬람 테러 분자가 매일 신문을 읽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반쪽정은이 뭐 하고 있는지. 반쪽정은이 떡 치면서 하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렬형이 대통령실이나 집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듣고 있고, 지명이가 지 아들한테 뭐 하는 얘기도 다 듣고 있고, 제국이 뭐 이렇게 카톡하는 거, 뭐 텔레그램 하는 거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 문전비가 또 이렇게 데크트 딱 정수하고 우리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감자 캐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 알아. 그거 막으려고 문전비 파쇼 정권 때 막 청와대 인근을 다 막 방지했잖아. 그 뭐 반쪽정은한테 도청 안 당하려고 하겠어요? 아니지. 국기부에게 임명받은 문전비지만 바로 그런 국원 힘이 알기 때문에 도청 방지를 쫙 깔았다고. 청와대에. 그런다고 못 듣나? 다 듣지. 니들이 뭘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 비밀은 없어 마. 이것만 봐. 얼마나 매우 인상 깊었던 건 공습 당시 집에 있던 그의 가족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 엄청 무시무시한 얘기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잠수함 얘기는 이게 흥미로운데, 아직도 저 반쪽전의 건덕지 빨리 핵실험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잖아 얘가. 빨리 싸면 걔는 핵실험하는 날 걔 끝나는 날이에요. 빨리 할 건 빨리 해. 너희들 계속 하는데 아직도 안 쓰잖아. 할 것처럼 하고. 이 잠수함은 인들아 볼 때 국외본이 잠수함 기술도
북한에게 어느 정도 제공할 걸로 저는 봐요. 예. 잠수함까지 나와야지.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향후 몇 년 이내에 예. 북한의 잠수함 기술이 꽤 좋아질 걸로 봅니다. 뭐 중국 통해서 주든 러시아 통해서 주든 예. 중국이나 러시아도 잠수함 가지고 있잖아요. 국유본이 발족전에게 전달할 기술과 자금은 암호화폐를 주든 뭐 다 가능해요. 자,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게 끝이죠. 더 이상 뭐 예, 반쪽정원의 효용 가치는 2025년까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까지 쥐죽은 듯이 지내라. 인드라가 그러잖아. 반쪽정원은 그냥, 그냥 안 됐지만 북한 시민들 인권 탄압하면서 그냥 남은 3년 동안 떡이나 열심히 쳐라. 조용히 쥐죽은 듯이. 그게 내가 인드라가 강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좀 그 인드라 방송 모니터링하는 간첩이나 또 인드라 방송을 뭐 북에서 직접 모니터링하는 애들은 좀 잘 들어. 인드라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쥐죽은 듯이 지내면 돼. 네가 지금 선을 넘었어. 인드라 얘기했잖아. 너 선 넘었다. 그리고 선 넘은 것도 국유본의 의도라는 걸 네가 알아야 돼. 국유본이 네가 선 넘기를 바라고 있는데 뺨 때리고 싶은데 네가 거기서 날라리 짓을 한 거야. 국유본이 너가 이렇게 생쇼를 하기를 바랬던 거라고. 핵심 타겟은 네가 아니라 중국이거든. 메콩 C8이거든. 동아시아 태평양의 안보 강화를 해야 되잖아. 명분을 네가 다 주는 거야. 반쪽정원이 계속 그렇게 핵시어를 할수록 일본과 한국, 대만, 뭐 대만은 메콩 C8 덕분이지만 일본과 한국은 이렇게 국방 강화가 너네들 때문에 반쪽정원 때문에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해. 문전비가 날 때일수록 반쪽알배가 신나는 거 그거만 생각하면 돼. 네가 지죽은 듯이 지내면 동아시아 평화가 와. 반쪽 자유파시어들은 맨날 얘기하지 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건 개소리지.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번에 그 얘기했듯이 한국 전쟁 덕분에 나토가 만들어졌죠.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에서도 안보 기구가 나토와는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유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조금씩 떡밥이 나오는 겁니다. 나토식 핵계획 그룹 협의체 필요하다. 나토가 뭡니까? 해구산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아치만개님 연합특수작전, 그러니까 이거 반쪽정원 참수작전이냐? 그건 아닌데, 요거 또 이게 한국 최고의 한반도 안보 유튜버 전문가죠. 이분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인드라 볼 때 안 봐도 돼요. 그냥 아치망개님 구독하시고 꾸준히 시청하시면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애들 들을 거 없어요. 그냥 애들 그냥 파리들이에요. 파리떼.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진주박물관 이런 거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녀령 3.1절 그래서 추부길, 추부길에서 이 누구야, 황구시보 후시진, 중국의 강남자파가 있다면 후시진이죠. 원래 이렇게 미국 가는 애들이 알고 오면은 더 미국 좋아하고 그렇잖아.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저 후시진이 저렇게 성렬형한테 깠다는 얘기는 박진 외무장관이나 성렬형이 일을 잘하고 있다. 박준 외무장관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후시진 좋아합니다. 후시진 많이 버티세요. 왜 계속 황구시보 맡아야 되는데 워낙 애가 부패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잘렸는데, 저는 제가 다시 황구시보 편집장으로 복귀하길 바래요. 주명이가 계속 당대표 하는 게 좋잖아요. 진심이잖아, 인드라가. 차기에 반정민당 후보가 되길 원하고 있잖아. 그처럼 저는 후시진 얘가 다시 황구시보 편집장으로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청가시고요. 저 후시진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후시진이 뭐 예를 들면 성렬형 깐다. 성렬형 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뭐 변호봉이 성렬형 깐다. 그러면 성렬형이 일 잘하는 거죠. 변호봉이 만약에 성렬형 칭찬한다. 그거는 성렬형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변호봉, 좌익 파시오들이 성렬형 퇴진하라! 막 이러면은, 성렬형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성렬형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최고점. 공정 여론조사가 이제 44%인데, 뭐, 공정을 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편향됐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다른 여론조사도 대체로 지지율이 다 올랐습니다. 젊은 시각, 그 다음에 어전, 반정미당, 어벤져스 전략회의, 반정미당이 서울에서 21% 폭락했죠. 지금 반정미당 지지율은 다 호남에서 책임져주고 있죠. 호남 외에 다른 지역은 다 참패 수준이죠. 지금 내일 당장 총선하면 어떻게 되죠? 호남 빼고 다 전멸이에요, 여러분. 지금 수준은 호남 빼고 다 전멸입니다. 내일 당장 총선하면 지지율 격차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인드라우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실체감 여론조사는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왜 여론조사가 반정미당이 잠깐 이렇게 좋게 나오나? 인드라 마음을 이신전시 다 읽고 있기 때문이지. 반정민주당 주명 대표 당대표 체제가 계속 꾸준히 가길 바라는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국힘 지지율이 50%인데 반정미당 지지율이 25%고, 주명이 지지율이 막 성렬형 지지율은 50%가 넘는데 주명의 지지율은 10%도 안 된다고 칩시다. 어떻게 돼? 당장 주명이 감옥 가고 당대표 물러나고 반정미당 당 쇄신하고 뭐 이럴 거 아니야. 당 쇄신해봐야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이거든요. 지금 당장 쇄신이 아니지. 그냥 인물만 바뀌었다는 의미죠. 그런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맞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익에 합당한 어떤 반정미당 상황은 대개특 딱 몇 달을 이들아 지지하는 이유가 대개특 딱 몇 달 주장대로 주명이가 민주당이다, 반정미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명이가 반정미당을 끼안고 강물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반정미당이 좌익파시에서 자유좌파로 진정한 쇄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지명이만 물러나면 된다라는 식으로는
여전히 자유 파시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바에야 대개 특당 몇 달들이 투쟁해서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명이가 차기 반쪽미당 대선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것이 국익에 합당하다 이거죠. 강조했습니다. 이런 얘기한 사람은 한국에서 또 인드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 거야. 실제로는 반쪽미당 지지율 이 정도 안 돼요, 여러분. 왜 공산주의는 역사역대면 수국받는 놈 꼴통인가? 인드라가 이게 이렇게 2019년 9월 25일 그때 저 방송 보세요. 2019년 9월 25일 날 인드라가 성렬형이 FBI 만났다. 이거 굉장히 인드가 의미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변어벙 이런 음모론자, 좌우익 파시오 음모론자들은 그때 늘 했던 얘기가 뭐예요? 변어벙, 좌우익 파시오 음모론자들이 성렬형은 성렬형, 석현형, 홍석현, 성렬형, 그 다음에 이낙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낙연 차기 대권 주자 잡는 대통령 되는 맨날 그 음모론 펼쳤던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아니라고. 맨날 무슨 뭐 친중 그런 거 아니야. 그쵸? 아니죠. 상극위원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음모론, 그런 좌익 파시 음모론의 경도가 되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내 정세는 어디까지나 국제 정세에 를 먼저 봐야 국내 정세가 보여요. 한국 전쟁 때나 해방 직후 때나 국제 정세를 알면 국내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정세의 우위를 보면요, 이런 시나리오는 인드라가 5급 노동당당 비서관으로 국회에 있을 당시에 수천 개가 막 돌아다녀요. 다 찌라시야. 큰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런 얘기는 들 수 있겠죠. 국유본이 이회창을 후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회창이 후보가 된 것은 국유본 덕분이죠. 지명이를 반쪽미당 후보로 만든 것도 국유본이 만든 겁니다. 이랬을 때 이회창의 역할은 김대중을 당선시키기 위한 역할을 맡은 거죠. 반쪽 노면을 당선시키기 위한 역할을 맡은 것도 역시 이회창입니다. 만약 이회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면 김대중과 반쪽 노면은 당선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세트로 국유본이 9번 선거팀 알파독이 세팅을 하는 겁니다. 성렬형과 지명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성렬형만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명이도 같이 임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김대중과 이회창, 반쪽 노면과 이회창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명박과 정동영, 이것도 세팅을 같이 한 거죠. 이명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동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드라가 뭐라고 강조했어요? 지명이는 정동영이다. 이거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제 정동영 계고, 지명이가 또 정동영 계열이고, 이제는 정동영이다. 그렇게 강조했잖아. 이들의 얘기가 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게 국유본은 세심하게 국내 정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국내 정세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누가 적임자인가를 면밀하게 하는 거지. 성렬형을 문전비가 형식적으로 임명했지만 성렬형이 저렇게 출세한 것은 국유본이 키워준 거예요. 국유본이 키운 거지 문전비가 키운 거 아니에요.
반쪽 놈이 큰 것도 국유원이 키운 거라고. 예, 김대중이 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반쪽 놈을 키운 건 김대중이 아니에요. 국유원이 키운 거고, 김대중을 키운 것도 국유원이고, 예, 김영삼을 키운 것도 국유원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키운 것도 국유원이에요, 여러분. 예. 대한민국의 주요한 인물들, 예,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어요, 국유원이. 예, 그 중에 누구를 키워야 될 것인가? 누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분을, 예? 할 것인가? 그런 걸 다 해요. 중요한 인물들에 한해서. 예, 그 외의 사람들만 사실 성렬형이, 예, 임명하는 겁니다. 예, 다 임명하는 거 아니지만 한국은행장, 외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예? 이런 거, 예? 이 정도는 다, 예, 그거에 다 임명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서울시장도 국회의원 임명해요. 서울시장 정도면, 예, 국회의원 임명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경기도 또 이번에 인드라 볼 때 경기도 지사도 국회의원이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국내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음모론들은 신경 끄세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이거 뭐 문전비 때 이게 2019년 9월 25일 날 댓글 나온 게, 예? AI 이거 문전비 때 파쇼 정권 때 하나도 투자 안 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했다고 아예 이쪽 분야를 다 깎아먹었어요. 예산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AI 반도체가 키운다, NPU 이런 것들은, 예, 그냥 신경 끄세요. 예, 그냥 국기본이 하는 겁니다. 그냥 큰 그림으로 본다면, 예, 낙연이가 되는 그림은 이 상극위원회 그림이었다.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 그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는 아직, 예, 그러니까 문전비 이런 임명했던 게 국기본이지만, 국기본의, 예,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가 문전비 반쪽놈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친중 시대였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상극위원회가 거의 개전 폐업, 휴업 중이잖아요. 예. 대록주 황제가 본격 취임한 이후에는 CFR이 세계 정부고, 이제 상극위원회는 과거 빌더버그처럼 이제 잊혀진 세계 정부가 된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네, 상극위원회 아시아지부, 당시 상극위원회 아시아지부의 패권을 잡았던 거는 반쪽아베죠. 반쪽아베 되졌잖아. 네. 조용히 있으라고 했는데 조용히 안 있으니까 국기본이 어떻게 했어? 반쪽 아베 아웃시켰잖아. 조용히 있으라 하면 조용히 있어야 돼. 특히 인드라가 반쪽 하는 애들은 쥐죽은 듯이 있어 좀. 반쪽 반짝반짝 하면 되죠. 너네 반쪽은, 네, 조용히 쥐죽은 듯이 좀 지내라. 뭐 태용호 재밌는 얘기했고, 뭐 김경률, 한동훈, 브리핑의 황제, 뭐 중간에도 칭찬하네. 뭐 기간 조정, 이 정도로 이제 정치 얘기, 이제 1시간에 얘기야. 그 암호화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는 어떤 큰 그림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지금 당장 암호화폐 시세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번에 이렇게 했죠. 비트코인이 3,150만원, 이거 못 넘으면 매도 관점이다 했는데, 인드라가 이런 얘기 쓰자마자 정말로 1분 만에 잠시 넘었어요. 비트코인이 3,150만원을, 예, 한 5분 동안, 2, 3분 동안에, 예, 3,150만원 약간 넘다가 내려오더라고요.
그거를 인드라가 뭐라고 했으면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업비트 종가가 오전 8시 59분이 종가거든요. 예. 뭐 9시 예. 시가가 9시고 오전 9시 그 기준으로 이제 3,150만 원을 유지하면 매수 유지인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은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래서 CFR 비트코인 암호화폐 기사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월봉을 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 이상 폭락을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게 또 뉴스가 제공되죠. 그래서 무슨 어떤 암호화폐 회사가 위험하다, 그래서 암호화폐 회사 그쪽으로 또 이렇게 애들이 강제 청산을 당해가지고 상당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인드라 볼 때 FTX 사태보다는 크진 않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또 2월 28일이 아니라 4월달로 이행됐다, 2월 됐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제가 지금 봤을 때 지금이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300원대고 그런데 지금 해외 시세에 달러 기준으로는 2만 한 얼마지? 잠깐 봐야겠다. 얼마죠? 뭐 선물 시세나 그 해외 뭐 그런 게 한 22,000 이 정도인데, 이게 제가 볼 때 바닥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지금 오늘 다만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올인하지 마시고 매수할 때는 어떻게 바닥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죠.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실 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업비트 기준으로는 이 지금 현재 이들아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2,950만 원을 밑으로 안 떨어졌잖아. 2,95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한 단계 레벨 다운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2,800 한 890만 원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업비트 기준으로 2,950만 원 그거를 유지하고 있다면 뭐 2,98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2,950만 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 시세가 바닥일 거고, 만약 2,950만 원을 이탈하면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간 조정이다. 이거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이다. 이거 기간. 지금은 기간 조정이다. 시세가 얼마가 아니라 지금 인드라 볼 때 시장은 기간을 좀 중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넉넉 잡고 한 일주일, 아니면 보름, 빠르면 3월 8일, 늦어도 3월 14일 이 정도까지 크게 보면 조정 시기고, 그 이 시기가 끝나면 3월 중순부터는 사기가 겁나게 폭등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놓고 인드라가 이렇게 주장해놓고 인드라도 자기 확신이 없어. 이게 왜? 인드라가 무슨 뭐 이랬다가 쓴맛 본 게 한두 번입니까?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 100% 신뢰를 못해요. 어느 누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이렇게 예상은 해. 이게 그래도 확률이 제일 높은 확률인데, 예, 꼭 이렇게 되리란 법은 없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알아서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연히 맞은 거지 뭘 또 맞으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인드라 생각은 그래요. 3월 8일 다음 주 주중 아니면은 어떤가 늦어도 다다음 주 예, 부터는 예, 굉장히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치솟게 되면 어디까지 오를까? 예, 저 3만 달러까지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만 달러. 업비트 기준으로 한 4천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실버 게이트 파산 가능성 때문에 코인들 폭락했죠. 네, 참고하시고요.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지난번에 그 뭐야 12월 달 말에 다들 비관했잖아. 예? 비트코인이 뭐 이제 10,000달러 간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샀던 사람들이 대박 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다 긍정론자들이 대다수였는데, 예, 지금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좀 시장이 전부 다 비관론자들밖에 없어요. 예, 이러면 시장이 올라. 시장이 다 낙관적이면 주가든 암호화폐든 떨어지기 마련이고, 시장이 비관적이면 예, 전망이 여론조사가 낙관적이면 떨어지고 여론조사가 비관적이면 오르죠. 그게 시장인 거죠. 안 그래요? 예, 이런 투자는 여론조사라는 게 아니잖아. 예, 남들과 반대로 가야지 돈 벌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위험,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하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들아, 실전 투자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진짜 이 감이 있어야 된다. 인드라 같은 이러한 어떤 그 뭐냐 이 쫌팽이는, 예, 이 저도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 아끼는 습성, 예, 부모님이 힘들게 맞벌이를 매번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건 아끼는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가난한 이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 막 조금만 돈 잃어도 막 그냥 벌벌 떨고 막 그러는, 다른 건 아니, 정치는 안 그런데, 예? 막 그러니까 이들아는 이쪽으로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 막 이렇게, 예?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경제 얘기만 나오면은 이 수메르 경제사론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들아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전 투자만 가면 이들아가, 예,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가난뱅이 어떤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세도 잘 안 돼요. 예, 투자 습관을, 예, 아는 것보다 투자 습관만 바뀌어도, 예, 된다. 투자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드라, 예, 투자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예, 인드라 전망이나 이런 것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투자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인드가 가난뱅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좀 마자세로 많이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세요. 황금보기로 돌같이, 예, 돌처럼 봐라.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진짜.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아테네님께서 재밌는 얘기 해주셨고, 그 다음 깨봉순, 이렇게
김단태. 넘어가고 챗 GTP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안 될 거야 소개해주셨고 고맙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인드라가 블로그 보세요. 이분이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네. 긍정성. 또 이렇게 너무 막 부정적 시각을 하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짱나는 거죠. 네. 완전히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이 안 될 거야에서 이런 식으로 다 언론 플레이가 이러는 게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네. 그 다음에 AI, 인드라의 어떤 AI 인공지능, 네. 이런 분야의 마인드는 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심파 감성을 잔뜩 담은 AI, 이 영화를 AI 영화 관련 영화 중에 최고로 쳐요 저는. 네. 심파하니까 갑자기 또 심파 연상호 감독, 부산행 만들었던 연상호 감독이 만든 심파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저는 좋게 봤어요. AI 아주 좋아요 저는. 멀티모달 AI, 양자 컴퓨팅 혁신 이전에 멀티모달 AI가 가능해진다.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인드라 그냥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김정상은 이제 최종원 학술원 자학생으로 듀크대 교수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최정현 학술원에서 내세우는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좀 이해하시기 전에 CPU가 어떻게 작동할까 이런 거 참고하시고, 이런 거다 이거죠. 데이터가 이 정도로 엄청나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려냐. 양자 컴퓨터밖에 답이 없죠. 네. 어쨌든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엄청난 초거대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돌리고 양자 컴퓨팅을 하려면 에너지 분야의 획기적인 에너지 혁명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핵융합 에너지 혁명. 그래서 인드라가 핵융합을 중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생체 메모리. 언제까지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이걸 키울 거예요. 한계가 있다. 나노 로봇처럼, 파트이 소설의 나노 로봇처럼 생체 메모리, 이런 어떤 기술들이 혁신적으로, 메모리 기술들이 혁신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3대.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바, 생체 메모리, 그 다음에 핵융합, 세 가지가 중요한 축이다. 뭐 인공지능도 해야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현재 올바른 길은 가고 있다. 지금 재정은 튼튼하지만 무역 적자로 걱정이잖아요. 경상수지도 문제고 무역 적자도 문제고. 근데 이건 지금 불가피한 문제다 이거죠. 그러나 미래는 밝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전히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애들 겁주는 애들 많죠. 부동산이네, 무슨 뭐 암호화폐네, 주식이네, 마치 무슨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로 갈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무슨 경제 채널이나 뭐 이런다면 그냥 구독 끊으세요. 날라리 그냥 책팔이 드리고 무시하세요. 그냥 구독 끊으시면 됩니다. 집 사고 싶으니까, 암호화폐 사고 싶으니까, 주식 사고 싶으니까, 주식 대폭락한다, 암호화폐 대폭락한다, 부동산 대폭락한다, 사고 싶으니까. 그런 말 믿고 팔면 진짜 후회합니다. 눈물 흘려요. 진짜 피눈물 흘립니다. 그래야 조회수가 나오거든. 이 좋은 의견, 이런 데가 있군요. 이렇게 해서 GTC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하는 글입니다. MIT 테크 리뷰네요. 고맙습니다. 딥페이크?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항상 했죠. 인터넷에서 상당수 차지하는 게 포르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런 걸로
예, 나름대로 이게 아까 했던 그 유통시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예, 이게 상당 부분이 시장성을 끌어낼 수 있어요. 예, 지금 당장 어떤 AI로 인해서 예, 뭔가 이렇게 돈 되는 거 예, 미래의 어떤 것을 끌어당기려면은 이런 예, 원래 물장사인 거죠, 물장사. 예, 예, 이런 게 뭐죠? 예, 편한 게 전쟁, 물장사.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가동되면 이런 것도 규제가 제대로 되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AI가 크게 발달할 때니까 국유원이 그냥 눈 감아 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즐길 사람 즐기시면 되되, 예, 막 이렇게 자료 주고 받으면 큰일 납니다. 알아서 하세요. 예, 어둠의 경고. 이건 베리타시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AI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보니까 주도적인 연습이 중요하다. 인간과 어떤 AI 현재 한다면 주도적인 학습. 또 자신을 어떤 극한의 환경으로 내몰아 가지고 거기서 인간은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한계에 내몰렸을 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잖아요. 예.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갑자기 막 괴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러한 면들, 그러한 것들이 과연 AI에게 가능한가? 아마 그러한 것이 지금의 GTP3는 어쨌든 그러한 것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건데 어느 정도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언젠가는 주도적인 연습이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은 뭐냐, 규모만 키우는 것도 대단한 거죠. 베리타시움, 이런 과학의 힘. 그리고 이건 영국 우주론 방송인데 역시 이런 영국 방송들이 이런 교육 자료로는 참 들어볼 때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심심할 때 뭐 하냐라고 하면 전 드라마 대신에 다큐멘터리 봐요. 드라마는 거의 안 봅니다. 다큐멘터리 봅니다. 이런 거 봐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유익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원천은 블랙홀이다. 요즘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네. 블랙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아주 흥미로운. 요번에 그 암흑 에너지와 블랙홀의 관계에 관련돼서 가장 나름대로 그 정확하게 논문의 취지를 소개한 글인 것 같아서 이거를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주가 이렇다. 그래서 이게 스펀지 같은 구조다. 언뜻 보면 우리의 그 현미경으로 우리의 그 세포, 인간 내부를 들여다보면 막 세포들 모습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주가 있더라. 스펀지 구조. 그래서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그다음 빙하기. 이건 아까 했던 수메르 경제사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동 경로를 유전자 이동 경로를 보시면 만나는 지점이 있다 그러죠. 여기 보면 근동, 그 다음에 인도 북부,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이런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교통 지점입니다. 교통로, 교역, 교통, 만난다, 소통, 시장. 그러면 이렇게 왜 그러면 근동에서만 시장이 발생하고 인도 북부나 동북아시아에서는 왜 시장이 발생 안 했나? 그런 것들도 한번 질문하시기 바라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벽속의 비트. 이 친구는 여기에 이제 좀 꽂힌 친구고. 그 다음에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기후사죠. 수메르 경제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중에 하나가 기후. 근데 이전에는 기후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근데 이제 우리 역사 교과서들을 보면 맨날 뭐 신라가 망한 게, 통일신라가 망한 게 지도자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아니지.
예? 지도자들은 언제나 부패했어. 예. 세종대왕 때도 세종대왕 형이 얼마나 개망난이었어요. 예.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체제가 유지되는 거는 고대 왕국 근세 때까지는, 예? 간단해요. 가뭄만 안 들면 그 체제는 유지됩니다. 가뭄만 안 들면. 근데 기근이 들면 답이 없어요. 문명 앙코르와트처럼 그냥 끝나. 예. 아무리 대제국 건설하면 뭐예요? 예. 이집트, 예? 히타이트, 뭐, 예? 고대 바빌로니아 그냥 300년 동안 망했고, 인도 무슨 모헨조다로니 뭐 막 인도 북부의 문명이 아예 자취를 감췄어요. 아리안족 침입 때문이 아니라 그냥 거기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냥 인도 사람들이 다 남부로 이주했어요. 그 수백 년간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기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자꾸 기후를 무시하고, 인도라는 그렇다고 해서 기후가 유일한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대 이전에는 기후가 굉장히 중요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 특히 가뭄, 이거는, 예, 정치 체제, 경제 정치 체제 엄청난 변동을 준다 이거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주요한 원인이라고 중에 보고, 이거를 전제로 하고 점점 인류는 기후와 맞서 싸우면서, 예, 점점 더 어떤 자연적인 원인보다 인간 사회의 내적인 원인들이 점점 커져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 자연적 원인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 기후 변화에 전 인류가 지금 고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도 이럴진데 과거에는 어떻겠냐. 기후 변화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통일신라 왕조가 부패해서 무너진 거 아니다. 예, 당대 일본과 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의 말기가 그때하고 일본 당대 그 시기에 일본, 그 시기에 중국을 보세요. 다 같이 다 그랬어. 다 같이. 예, 통일신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발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발해는 백두산 때문에 예, 발해 지도부는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한데 백두산 때문에 망했고, 백두산 때문에 안 망했어요. 백두산 폭발한 건 고려 시대야. 발해 멸망한 한참 뒤야. 근데 굳이 발해 멸망을, 예, 왜 그렇게, 예, 역사 조작을 할까요? 인터넷에서 특히. 거의 막 사실로 믿잖아 지금 다들. 심지어 뭐 김기선 누님도, 예?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예? 발해가 백두산 폭발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가짜뉴스라는 거죠. 인터넷에 이런 가짜뉴스. 그래서 인드라가 계속 강조해. 그렇다면은 통일신라도 백두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한번 역으로 역공작을 펼치는 거죠. 이 환빠, 백제빠, 발해빠, 신라빠도 마찬가지야. 가야빠, 이 환빠. 중국은요, 예, 어순이 한국어와 다르잖아요. 중국의 주류는 남부에서 먼저 올라왔어요. 남부, 예? 장강 이남에 이미, 예, 먼저 거기에 어느 정도의 어떤 뭐랄까 도시 규모의 뭔가를 갖췄어요. 환빠들은 맨날 중국이 뭐 저쪽에 만주 쪽에 요소 그쪽에 먼저 생겨가지고, 예? 근데 아니지. 예? 중국 남부의 그쪽에 뿌리를 가지고 있고, 예? 먼저 들어온 건 중국 남부에서 동남아시아 어순하고, 예? 중국 어순이 같아요. 예? 이쪽에, 예? 동남아시아에서 올라온 애들이 중국 애들이 주류예요. 얘네들이 제일 먼저 올라왔어. 그 다음에 들어온 애들이 만주 쪽으로 이 초원길 쭉 따라가지고 만주로 온 이들이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구로 들어온 애들이 이쪽 비단길 통해서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융합돼 가지고,
예, 한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 문화가 오늘 만들어진 거예요. 예. 과거에 뭐 동이족의 무슨 뭐 각골문이 과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쓴 언어가 아니에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처럼 죽은 언어예요. 적게 볼 때 그 문자라고 일반 저 뭐야 수메르어나 그 아카드어처럼 일상생활에 쓰는 언어가 아니었다고요. 무슨 언어 썼는지 몰라. 오늘날 중국의 언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립한 시기가 예,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공자가 태어나기 한 200년 전? 인드라 볼 때 그게 아슈바리파 도서관이 붕괴된 이후 그때 전 세계에서 누구야? 예? 붓다, 공자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 그때예요. 예. 그때 비로소 인드라는 오늘 한자가 만들어졌다. 그 이전의 한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무식하니까. 이렇게 전 봐요. 그래서 이태리 상형문자에 대해서도 인드라는 거의 별로 취급 안 하잖아. 그거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 상형문자 해석하는 법은. 물론 수메르의 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래서 이런 기후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검은 비둘기 이 친구가 아주 잘 정리했어요. 아주 좋아요. 예? 아주 속 시원하게 아주 잘 정리했어요. 박수 치고 싶어요. 정리 잘했어요. 아주 정리 잘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이 부분에서 요거 이렇게 근데 다만 검은 비둘기가 한반도에서 삼국 시대가 끝이 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드라는 정반대죠. 오히려 이런 기후 변화 시기였기 때문에 고구려 장수왕이 왜 만주 버리고 평양에 왔겠어. 만주에 볼 게 없으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온 거예요. 그때 신라가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남쪽 지방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가 뜬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문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역사 공부하는 친구들 치고 신라 좋아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난 신라빠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날 대부분은 다 통일신라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성씨, 뭐 다 노예든 뭐든 성씨의 근본은 다 통일신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인드라 강조했더니 오늘날 한민족 원형은요, 그동안 막 섞였잖아. 큰 주류들은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초기에 완성됐어요. 오늘날 한민족이. 물론 그 뿌리들은 뭐 저쪽에서 바이칼에서도 오고, 뭐 인도에서도 오고, 동남아시아도 오고, 다 왔겠지만 중국에서도 오고, 만주에서도 오고. 하지만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정체성, 언어, 그 다음에 어떤 민족성,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얼굴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통일신라부터 고려 초에 완성됐습니다. 한국의 민족은, 유럽의 민족은 근대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한민족은 통일신라 때부터 만들었어요. 근데 통일신라를 부정해요? 의도적으로 분단 체제를 국유본이 떡밥을 던지기 위해서 가야바 만들고, 환바 만들고, 백제바 만들고, 고구려바 만들고, 발해바 만든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근데 국유본에 2025년까지는 분단 체제를 지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신라빠 되셔도 안 되고 통일신라빠 해야 돼요. 이왕빠 할 거면 통일신라빠 되세요. 고려빠 하든. 근데 고구려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백제빠, 통일신라가 아니라 신라빠, 가야빠 이런 것들은 분단 체제를 위한 어떤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매로 경제사론.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유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운송 촉진. 그다음에 이런 거 그동안에 기깔나는 글쓰기가 왜 필요했나. 그다음에 도자기 이런 거 보시면 기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의문이 많이 풀리실 거다. 그다음에 지수, 그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진, 자연재해는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심각한 생존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 다음에 김민재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시 5분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석자님 2시간 넘어요. 항상 시간 체크한 사람은 분석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헤르메티커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질문 주실 분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질문 주실 분들 댓글로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인드라가 얘기했듯이 제 GTP가 11가지 답변했는데 심심하신 분들은 번호 매겨주세요. 어떤 답변이 마음에 드나. 안 하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